최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진주경찰서 여청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민호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요. 내가 누구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단 말입니까? 일단 수갑부터 채우고 말씀하시죠. 김하늘 씨 아시죠? 간밤에 최민호 씨가 몸쓸 짓을 했다고 진술한 젊은 여성입니다. 나는 그 아가씨가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고 밥 먹이고 20만 원을 쥐어준 것밖에 없어요. 내 딸보다도 어린 사람한테 제가 무슨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그 말씀은 경찰서에서 하시고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여러분. 가장 먼저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사연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드디어 구독자 1,000분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신 덕택에 이렇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에 사시는 최만호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 나팔수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마무리에 다음 편을 예고해 놓았으니 구독하시면 다음 편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외곽 도심과 농촌의 경계선에 자리한 오래된 주택단지와 작은 밭이 어우러진 한적한 동네, 병원과 슈퍼, 주민센터가 가까이에 있어 너무 불편하지도 또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조용히 늙어가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 동네 끝자락에 낮은 돌담과 대문이 단정하게 세워진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올해 68, 최만호 씨.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철물 관련 사업을 하며 살다가 아내와 사별한 뒤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에 8년 전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서울에서 정리한 자금으로 건물 2채를 매입해 임대 놓고 그 수익으로 검소하게 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사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집안일과 살림이 혼자 하기엔 버거워져 한 동네 어르신의 소개로 도우미 여사 한 분을 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재 아래채에 거주 중인 58살의 이숙자 씨. 이숙자 여사는 평생 남의 집일만 해온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입도 무거웠습니다. 만호 씨는 그런 그녀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숙자 씨도 이 집에서 7년째 살고 있으니 이제는 누구보다 이 집을 잘 알고 주인보다 먼저 마당을 쓸기도 했습니다. 최만호 씨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침엔 꼭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준 뒤 인근 슈퍼에서 두유 하나와 신문을 사오는 게 일상이었고 낮에는 주로 정원 손질이나 마당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남을 돕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저녁 도로 옆 하천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바람은 매서웠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최만호 씨는 진입도로 옆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 계단은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래된 콘크리트 계단이었고 그곳 중간쯤에 한 여자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더러워진 패딩 점퍼, 달아해진 신발,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웅크린 모습은 마치 버려진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었는지 몸조차 떨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오해라도 살까 싶어 그 자리를 지나치려 했지만 그 눈빛을 본 순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추우신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얼룩진 뺨.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찜질방에서도 나왔고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목소리는 작았고 속삭임 같았습니다. 이름이 김하늘이에요. 28이에요. 서울에서 마사지샵 알바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나왔고 지금은 그냥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길에서 그냥 끝나도. 그 말에 최 씨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이성적인 태도, 괜히 엮이지 말자는 경계심은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하늘 씨, 일단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밥부터 먹고 씻고 좀 쉬어요.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하게 자고 나가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레 자신의 차 문을 열었고 하늘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조용히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차 안의 히터를 조금 높였고 하늘은 그 공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최 씨는 먼저 아래채에 살고 있는 도우미 이숙자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숙자 씨, 좀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밥 좀 따뜻하게 해줘요. 욕실에 수건이랑 새 내복도 좀 챙겨두시고요. 하늘은 마당에 들어서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숙자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국을 데우고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하늘에게 조용히 식탁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흰쌀밥, 고등어 한 토막. 하늘은 숟가락을 들기 전 손을 모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동작으로 천천히 밥을 떠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 다음은 흐르듯 자연스레. 그녀는 허겁지 않게, 그러나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실 저쪽이에요. 따뜻한 물 잘 나와요. 수건이랑 옷 안에 다 준비돼 있을 거예요.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씻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일 줄 몰랐어요.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 생명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깨끗이 씻은 하늘은 새 내복을 입은 채 아래채 2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작지만 전기장판과 이불이 깔려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방문을 조심스레 닫은 뒤 최 씨는 마당 끝에 서서 조용히 담배를 하나 물었습니다. 사람 하나 따뜻하게 재워준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겠지 그래도 오늘 하루는 좀 사람처럼 살 수 있었으면.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그 밤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밤새도록 조용했던 집 안에는 새벽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김하늘은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벗고 일어난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마당에 얇게 비치는 햇살 아래 작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욕실로 향했습니다. 전날엔 급히 씻느라 다 정리하지 못했던 머리를 이번엔 좀 더 천천히 말리고 정돈했습니다. 얼굴엔 어제의 그 지쳐있던 흔적이 사라지고 조금은 사람다워진 표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채 부엌에선 이숙자 여사가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멸치볶음, 달걀말이, 따뜻한 밥. 김하늘은 식탁 앞에 조심스레 앉았고 이번에도 말없이 그러나 정중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깨끗하게 그녀는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늘은 식사를 마치고 작은 소리로 인사를 남긴 뒤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백팩 안에 옷까지 몇 벌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단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나선 그녀를 최만호 씨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꺼냈습니다. 하늘의 손에 조심스럽게 지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사 먹어요. 몸 좀 챙기고 사람다운 사람 만나서 이제는 좀 그렇게 살아요.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하다는 말 없이 천천히 그 돈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발을 신고 모자를 눌러 쓰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다리 쓰세요. 그녀는 작게 인사하듯 말하고 햇살이 퍼진 골목길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최 씨는 마당에 선 채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무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정원 한켠에 놓인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전 집 안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가까워오던 그 무렵 낯선 은색 승합차 한 대가 최 씨의 집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고 대문 앞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만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형사 중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만호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아이 밥 먹이고 그냥 재워준 것뿐인데요. 최 씨는 다급하게 항변했지만 형사는 말없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하늘 씨가 어젯밤 당신에게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짓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 햇살 아래에서 그 수갑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의 하루는 그 순간부터 철창을 향해 내닫는 악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그날 저녁 철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와 함께 최만호 씨는 어두운 벽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내가 지금 그런 몹쓸 짓을 한 범죄자가 된 거야? 허공을 바라보며 웅얼이듯 내뱉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목욕하게 하고 돈까지 건네 보낸 사람이 자신을 강간범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하늘의 진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이 새벽 1시쯤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억지로 눌렀으며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제압했고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정은 배 위에 했고 티셔츠로 정액을 닦은 뒤 그 티슈를 챙겨 나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최 씨는 들려오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방에 간 적도 없어요. 그 친구가 씻고 잔 것까지만 확인하고 대문 잠그고 제 방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형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진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날 도우미 이숙자 씨도 참고인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아가씨요. 제가 저녁밥 차려줬고 씻고 나서 방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아침엔 밥도 잘 먹고 조용히 나갔고요. 혹시 최만호 씨가 방에 들어간 걸 봤거나 들은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밤 10시쯤엔 제 방에서 잤고 문도 닫아놔서 소리를 못 들었어요. 간접적인 증언,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최 씨의 진술 불일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의복을 입고 차가운 철창 안에 앉아 있던 최 씨는 하루가 지나도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고 서울에 살고 있던 조카가 급히 내려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며칠 뒤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마주한 최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 아이 밥 주고 씻기고 그냥 방에서 재운 게 전부입니다.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메모를 하다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실제 관계 여부를 떠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정액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걸 피해자 스스로 진술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강조한 상황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의 눈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협력하고 있는 탐정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조사하게 해보겠습니다. 탐정이요. 예. 지금은 상식적인 방법으론 역전이 어렵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수법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위기에 강한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로 한 통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서울의 탐정사무소에서 보내온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기록 제1건 2021년 서울 강서구 김하늘 가명 사용 마사지숍 사장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위협, 신고 없이 300만 원을 받고 연락 끊음. 기록 제2건 2022년 대구 북구 중고거래 앱으로 만난 남성과 교류 중 강제로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 형사조정 중 700만 원 합의로 사건 취하. 그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가장의 병원비, 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정황이 SNS 메시지, 계좌 내역을 통해 일부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일관된 패턴입니다. 잠시 침묵하던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로 제가 안 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잖아요. 변호사는 그제야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날 밤 어떤 접촉도 없으셨습니까? 최 씨는 입술을 꼭 깨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저는 10년도 더 됐습니다.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허약해져서 몸보신한다고 당시에 아내가 어디서 무슨 알지도 못하는 한약을 구해와서 그걸 잘못 먹고 그 이후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몸이에요. 한의원에서 만든 약도 아니고 동네 아주머니가 몸에 좋다고 준 약이었는데 그걸 먹고 발기도 안 되고 약도 안 듣고.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걸 지금 처음 말씀하시네요.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게 뭐 증거가 되겠냐 싶기도 했고요. 변호사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사정했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진단받은 게 맞다면 의료 기록만으로 사건을 정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양산에 있는 백송비뇨기과에 다녔습니다. 두세 번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별 가능성 없다고 했고 그 뒤론 치료도 그만뒀습니다. 좋습니다. 진료 기록 열람부터 진행하고 법원에 공식 감정 요청 넣겠습니다. 며칠 후 백송비뇨기과에서 2014년 5월 6월 진료, 내역, 발기부전 진단서, 복용한 약물명 및 경과 등이 담긴 자료가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정밀 감정을 위한 검사 신청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성적 기능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병원 감정을 허가했습니다. 경찰의 동행 아래 최 씨는 진주대학교 병원 비뇨기과로 호송되었습니다. 의사는 2시간의 문진과 기기 진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환자는 자연 발기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며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가 매우 약함, 성행위의 시도 및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감정 결과는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최 씨는 오랜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준 죄밖에 없는데 이제 진실이 좀 따라와 주려나. 하지만 그것은 최 씨의 희망사항이었고 검사의 구형은 최 씨에게
3년의 징역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고 재판의 판결날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판사의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만호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첫째, 피해자인 김하늘 씨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복수 확인된 바 있으며 이 사건 또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 진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 최만호 씨는 전문 의료기관 감정 결과 정상적인 성관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정액 감정에 필요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전신을 목욕하여 생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직후 그 진술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증 예컨대 신체 손상, 혈흔, 감정 가능한 유류품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에 본 법정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 최만호 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조용히 깍지 끼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오래 울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죄 선고 후 최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철창이 열리는 순간 그는 손에 쥔 보관 가방을 끌어안고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거의 2달, 차가운 바닥, 메마른 공기, 죄인이라는 낙인 아래 숨죽이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섰을 때 모호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각,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풀린 담쟁이 덩굴, 쌓여있던 낙엽, 비어있는 평상, 모든 게 그가 떠난 그날처럼 그대로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치소보다 더 숨막히는 세상의 눈과 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래도 내 집이니까 라는 한 줄기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여기 오는구나. 며칠 동안 그는 집안 어디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마당도 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그날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하늘을 처음 발견하던 날, 국을 먹던 그 표정, 샤워실에서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그 아이를 데려온 게 잘못이었나.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법적으로나마 복수를 해야 한다는 늦은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피해본 것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상받아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쪼그리고 늘 앉아 있었더니 무릎도 너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것도 소송에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아래 고정 댓글에 참 좋은 무릎 보호대가 있으니 제가 클릭해서 하나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윽고 소송은 진행되었고 소송 청구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민사소송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 한 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손해는 명백하며 피해자의 반복적 행위는 악의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인용한다. 이어서 김하늘에 대해서 강제 집행과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행위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자신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이겼지만 건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오히려 소송 비용이니 승소사례금이니 변호사만 배를 불려줬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무고죄로 김하늘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고소장과 무죄 판결문을 손에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상대방인 김하늘이 구속될 것이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김하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당했어요. 그 사람이 비록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내가 당한 피해는 분명한데 그럼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국가가 그런 사람을 처벌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무슨 국가가 필요해요. 난 당했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상대방은 그 자체가 되지 않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건 병원 감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내가 당할 때 그 사람은 무엇보다 단단했어요. 내가 반항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반항을 하였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의 집에서 내가 더 이상 반항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수사는 고의로 허위사실 꾸몄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의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 그날 저녁 최 씨는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보네. 판결은 끝났고 민사도 끝났으며 무고죄 고소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만호 씨는 구치소에서 나올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도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어서면 사장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뒤편에서 수군대는 목소리는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죄라지만 그게 진짜 무죄겠어. 에이, 어디 연줄 쓴 거겠지. 여자를 데려간 게 사실이잖아. 그게 말 다 한 거지. 누구도 앞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루는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뒷자리 한 아주머니가 또 다른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집 앞길은 피해 다녀. 괜히 눈 마주치기도 찜찜하더라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최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창밖엔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피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세면대 앞에 서면 얼굴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씻는 신용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그는 아예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불빛조차 자신을 비추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이따금 전단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노인 일자리 지원 안내, 우울감 상담센터 개방. 그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다 결국 쓰레기 봉투에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았던 희망은 동네 작은 복지 기부 행사였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자그마하게 열리는 자리,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그저 박수라도 치며 사람들 속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을 정리하던 한 젊은 공무원이 무심코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저분 그 사건 났던 분 아니에요? 그 말은 메아리처럼 행사장 구석구석을 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며시 자리를 옮겼고 작은 말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고개를 들어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평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내가 살아있는 게 죄 같아졌다. 그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삶의 의욕도,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기억조차 서서히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존재는 지워져 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골프를 참 잘 칩니다. 아내는 골프를 치어가면 자주 내기 골프를 치고 내기 골프를 치면 꼭 아내는 돈을 따고 옵니다. 저의 아내는 골프를 참 잘 치는 여성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릎에 참 좋은 무릎 보호대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구경 한번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